오늘 이슈 추적에서는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공매도 논란과 함께 관련 주목할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소영 뉴스캐스터와 함께 최근 공매도 소식과 함께 현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이 공매도라는 것이 사실 순기능도 있습니다. 이 다만 불법 공매도, 이 무차입 공매도라는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이 최근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야기하기를 이 불법 공매도를 한다면 이 책임을 강력하게 물겠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현재 정부 어떤 스탠스입니까? 네, 맞습니다. 공매도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공매도라는 큰 산을 두고 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종목을 증권가 등에서 빌려 먼저 팔고 나중에 되사서 갚아 수익을 내는 투자 기법인데요. 자본시장에 필요한 제도로 잘 알려져 있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무차입이 불법인 거지 공매도가 나쁜 제도인 건 아닌데요. 이 공매도의 순기능으로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주식 버블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역기능으로는 이 시장의 교란을 키워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는 점과 개인에게 불리한 투자 조건으로 손절매를 유도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금감원은 공매도 전담반을 전담팀으로 격상시켰고 공매도 물량 1위로 알려진 외국계 증권사 모건 스탠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5일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서 한 달 반 정도 이 거래소의 무차입 공매도를 받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는 계속 흘러갈 것이라며 그 외에는 불공정 거래 조사인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제도 자체를 셧다운하기보다는 이 개인 투자자들도 용이하게 가격이 하락할 때는 숏을 할 수 있도록 기회 균등을 준다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뜨거운 관자로 꼽히고 있는 공매도에 대한 불법 행위를 엄정 처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해법이 나오길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지난 7월 1일부터 어제까지 3분기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1위는 SK하이닉스, 2위 LG에너지솔루션, 3위 삼성전자, 4위 에코프로브엠, 5위 LNF가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1위 SK하이닉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내림세를 걷고 있는데요. 바로 공매도량이 많았던 점도 하나의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매매 비중 8%로 알려져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3분기 역성장 가능성에 출렁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5거래일째 파란불 켜내면서 현재 8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2위 종목인 LG에너지솔루션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7월 달에 특히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보호예수 물량 해제 전 7월 내내 두 자릿수의 매매 비중을 보였는데요. 하루에 30%가 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적과 이슈 소멸이라는 점에 집중하면서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그렸는데요. 오히려 공매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을 케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2% 빨간불 켜내면서 48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삼성전자 체크해 보시죠. 7월 들어서 반등하나 싶었는데 주가는 힘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3개월간 1,657만 226주가 공매도됐는데요. 매매 비중은 크진 않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만 6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매도 많은 종목들의 주가 현황 체크해봤습니다. 네, 박소영 뉴스캐스터와 함께 공매도 관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최근 5년간 이 불법 공매도로 금융당국의 과태료 조치를 받은 증권사가 48개라고 합니다. 이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자료를 입수해 과연 어떤 종목의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과거 대통령 선거가 있던 당시 정치 테마주의 불법 공매도가 대량으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부 홍원표 기자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기자. 이 증권사들이 정치 테마주의 불법 공매도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최근 5년간 이제 불법 공매도에 해당된 종목들을 받아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됐는데 불법 공매도, 즉 무차입 공매도가 바로 정치 테마주에 무수하게 일어났다는 점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2018년 11월에 이제 조치가 됐는데 예. 보통 이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모니터링 적발 이후에 금융위원회 제재까지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2017년 상반기에 좀 걸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종목명을 보면 좀 더 확실해지는데 예. 증권사들이 이제 불법 공매도를 한 종목이 2017년 5월에 있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테마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96개 종목 중에 한 58% 정도가 이제 정치 테마주였는데요. 이만큼 이제 좀 집중적으로 정치 테마주에 좀 불법 공매도를 했습니다. 네, 지난 2017년 당시라면은 이 탄핵이 이루어진 이후에 대통령 선거 이루어질 당시인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다양한 후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입니까? 네, 사실 정치 테마주라는 게 뭐 실제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뭐 사실 안랩 정도로 제외하면 특정 정치인과 확실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증명하는 것도 좀 어려운데요. 단지 이렇게 시장에서 소문이 돌면서 회사의 대표가 뭐 어떤 정치인과 대학 동기다. 또 어떤 후보의 가족이 그 회사의 사회이사 정도로 있다. 뭐 이 정도고 그보다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가령 이제 어떤 후보가 그 회사가 주최한 행사에서 뭐 축사를 했다 이런 수준인데 예.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한 것도 시장에서 어떤 후보의 테마주로 이제 검색이나 보도가 된 종목들을 연관지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2017년 대선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안철수 후보의 테마주가 이제 공매도의 주된 타겟이었는데요. 무차입 공매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아남전자 그리고 콤텍 시스템,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이제 종목들이 있고요. 예. 또 당시에 이제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된 이낙연 전 총리의 테마주도 상당히 많았는데 삼부토건이나 뭐 해덕 파워에이 또 DST 로봇 같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도 국무총리 후보로 잠깐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 제2콘텐트리도 불법 공매도 종목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이 됐다는 건 결국 이 불법 공매도를 했다는 건데 결국 이제 주가 하락에 베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공매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 공매도가 이제 주가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하필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던 이 시점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무차입 공매도에 걸린 걸 보면 분명히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또 차트를 보시면 실제로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안철수 후보의 테마주로 분류된 아남전자의 당시 주가 추이를 보면 2017년 2월에는 1,200원대였는데 대선이 임박했던 4월에는 이제 5,5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거의 이제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예. 이낙연 전 총리의 이제 테마주인 삼부토건을 좀 살펴볼까요? 네, 2017년 4월에는 1,100원대였는데 이제 총리 이야기가 나왔던 이제 대선 이후에는 4,400원까지 올랐고 예. 인준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1,800원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 정치 테마주의 성격이 이제 급등락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 투자자들이 이 테마주의 주가 하락에 좀 베팅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복형 금감원장이 불법 공매도를 할 경우에 책임을 강력하게 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불법 공매도로 처벌받는 수위는 어떻습니까? 네, 아까 이제 잠깐 보여드렸던 그 종목이 있는데요. 그 2018년 11월에 이제 조치를 받은 종목이 96개 종목입니다. 당시에 이제 과태료 총액이 한 75억 원 정도 되는데 한 종목당 평균이 8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거의 뭐 100여 개 가까운 종목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인정되지 않고 과실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 수준에 좀 그쳤는데요. 이만큼 좀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도 좀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는데 이렇게 테마주의 공매도가 몰리는 거는 금융당국이 따로 손 쓸 수가 없는 겁니까? 사실 뭐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는 좀 이 공매도를 엄단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아무래도 거래소에서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이사장들은 이 선거 때가 되면 정치 테마주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정지원 당시 이제 거래소 이사장이 정치 테마주와 관련한 이제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또 올해 초에는 손병두 이사장이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한 기획 감시 그리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이제 감시 강화를 해서 불공정 거래를 이제 뿌리 뽑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총선 때는 코로나19로 공매도가 전면 금지였고 또 올해 대선 때는 일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의 부분 제외였기 때문에 시총이 작은 좀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은 공매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적발할 만한 건도 이제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또 피해자는 개인들만 받을 것 같은데 이런 피해를 좀 줄일 방법은 없는 건가요?
뭐 사실 이 불법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의 피해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오는데요. 예. 물론 이제 테마주에 투자를 하는 거는 급등과 급락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얻는 만큼 리스크도 크지만 또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외국인이나 기관을 상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개인이 위험한 투자를 한다고 해서 불법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 불법 공매도는 좀 반드시 막아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 이번 취재를 통해서 이 정치 테마주처럼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좀 떨어뜨리려는 특정 세력이 존재하는 이 종목들은 가급적 이제 투자는 좀 피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슈 추적은 이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홍은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공매도 관련 부분과 함께 시장 전략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졸교 A1 리서치 대표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공매도 대금도 다시 좀 늘어났어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매도 뭐 순기능도 있지만은 역시 불법 공매도는 이 자본시장법 위반이죠. 이 공매도 관련해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근데 제가 이슈를 가져오면 그 예. 시장에 좀 녹여야 되는데 네. 지금 공매도 관련해서는 시장에 이렇게 녹일 게 잘 없어요. 근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시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좀 이슈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장 얘기 왜 안 하냐고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일단 아까 기자분께서 얘기하셨는데 그건 다 2018년, 2020년도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과태료만 되고 이번에 이복현 금감위원장 들어와서 이제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올해 4월 1일부터 바뀌었잖아요. 예. 형사처벌, 그러니까 무차입에 대해서는 과태료 수준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하고 그리고 부당이익의 3배에서 5배까지 이제 물어내게 된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힘들어요. 제가 안 그래도 주변에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경제법 잡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 공매도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무제한으로 기간을 다 풀어주잖아요.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60일까지밖에 안 풀어져서 이것도 뭐 보니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하겠다, 뭐 증거금도 늘리겠다 그러는데 사실 개인이 공매도 하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매수는 수익이 무제한이지만 매도는 손실이 무제한이기 그렇죠. 때문에 자본금이 없는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가능한 한 공매도의 시스템을 고치는 쪽으로 하지 개인이 직접 뛰어드는 건 부담스럽다. 예.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때 공매도를 통해서 시장을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시장이 너무 올해는 또 대형주들이 공매도를 많이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그 대형주의 외국인들이 언제 정도 공매도를 청산하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잠시 뒤에 얘기했지만 7, 8월 달에 외국인들이 한 6조 샀는데 그중에서 공매도가 꽤 많이 청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공매도의 순기능은 시장이 버버린 걸 막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공매도가 바닥에서 청산이 된다는 건 시장이 더 이상 떨어질 제한 폭이 좀 적다라는 걸 적다. 얘기할 수도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고 가능한 한 기관이든 외국인들 뭐 개인이든 공매도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뭐 관심은 당연히 FOMC죠. 뭐 FOMC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 기정사실화된 거고 기자회견이나 이제 점도표 봐야 된다. 뭐 계속 말씀을 주셨었는데 대표님 좀 어떤 포인트 짚고 넘어가면 좋을까요? 근데 이게 최근에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보면 예. 다들 너무 뻔한 얘기를 해서 제가 재미가 없어요. 왜 그렇게 뻔한 얘기를 하는지 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니까 지난번에 그 CPI 나올 때 헤드라인 CPI,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식료품하고 유가 뺀 헤드라인 CPI 나올 때는 예. 그거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 코어가 많이 올라갔다, 예. 핵심이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파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갈 것이다. 이걸 굉장히 많이 다루던데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그 코어도 봤거든요. 예. 근데 코어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렌트비하고 또 몇몇 있지만 외식비하고 이런 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외식비는요, 어차피 식자재 관리 업체들이 쌓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 나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재워둬야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쌀 때 이렇게 답어줘야 되니까 더 올라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니까. 예. 근데 지금 여러분들 뭐 다른 사이트 가서 한번 보시면 농산물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그럼 이건 3개월, 5개월 뒤에 외식비 가격이 반영될 거 아니에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렌트비인데요. 렌트비 당장 안 떨어지죠.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3개월 동안 주택 지표 보세요. 계속 떨어지잖아요. 예. 이것도 5개월 뒤면 반응이 돼요. 근데 이게 당장의 그 코어를 가지고 외식비나 렌트비가 많이 올라갔다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우려를 많이 하는데 지표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숨겨진 지표를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파월 의장이 잭슨 홀 이전과 이후의 발언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예. 잭슨 홀 이전에는 굉장히 좀 소프트했죠. 근데 잭슨 홀 이후의 발언은 굉장히 조금 세졌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자기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제가 이것도 굉장히 했는데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가게나 기업의 고통의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뭐 조기의 정책을 느슨하게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안 좋은 결과가 났다. 좋아요. 파월 의장만 이렇게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어느 날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연은 의장이라고 하는 제임스 블라드도 올해 굉장히 세게 올렸다가 내년에 금리 인하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내년 금리 인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강하게. 예, 그리고 제가 6월 달에 매주 제가 연준 의장들의 코멘트를 봤는데 뭐지 짠 것처럼 굉장히 매파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왜 이럴까? 그러니까 경기 지표는 안 좋아지고 있고 아까 물가 지표도 헤드라인 이거 이렇게 핵심은 그대로 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 그대로 본 사람들은 이거 숨겨진 거 지표를 못 걸어낸다 그랬죠. 그럼 왜 그럴까라고 얘기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75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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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달, 7월 달 그리고 지금 75bp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처럼 예상치 못했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때는 주가 떨어졌어요. 예. 그게 언젠가 하면 잭슨 올 때. 예. 근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75bp 금리 인상은 지수에 지금 선반영돼 있는 상태고 예. 100bp를 금리 인상한다 하더라도 변동성 상승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100bp 하잖아요. 그럼 추가 금리 인상이 굉장히 좀 정체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시장이 예.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변동성 요인이지 방향성 요인은 아직은 아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자회견이 딱 나오고 금리를 100bp 하든 75bp 하든 그 이후에 발생되는 3분기 실적 발표는 또 다르죠. 예. 페덱스 보셨죠? 기업 예. 실적. 그런 거 보면 이제는 경기에 대한 부분과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지 긴축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예. 종목을 못 보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말자. 네, 네.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어떤 분들이 자꾸 핵심 CPI 그러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미국의 사이트 다 들어가서 봤는데 그 외식비하고 렌트비는요. 예. 주택 가격하고 농산물 가격 추이를 보면 예. 이게 4개월, 5개월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대표님께서 뭐 계속 몇 주간 강조를 하신 게 이 3분기 미국의 기업 실적이란 예, 예, 예. 말씀이죠. 예. 그러면은 이 3분기 기업 실적 어쨌든 대표님께서는 조금 좋지 않게 보시는 건데 그럼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 부분이지 않을까요? 좋지 않게 보는 게 아니라 혹시 안 좋으면 어떨까? 안 좋으면 어떨까? 겁나서. 그러니까 좋으면 네. 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 전에 증시 내부 수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 이거 되게 재밌는 거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 수급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나눴어요. 예. 근데 상반기를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16조 1,768억, 하반기에는 3조 5,971억을 팔았어요. 예. 엄청나게 팔았죠. 근데 예. 하반기에 딱 7월 들어오면서 7월 달 2조, 3조 샀다가 코스닥은 여전히 팔고 있고요. 9월 달에 약간 매도로 전환됐죠. 그러네요. 요 터닝 포인트를 보니까 8월 달에 잭슨홀에서 파월이 굉장히 세게 발언하고 나서 약간 줄었어요. 근데 많이는 안 줄었어요. 예. 근데 9월 달에 보니까 9월 달 수출입 증가율 있죠. 예. 그게 6.6 찍으면서 굉장히 많이 팔더라고요. 그럼 결국 무슨 예. 얘기인가 하면 10월 1일 나오는 한국의 수출입 증가율을 봐야 됩니다.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다시 돌았으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의 수출입 증가율은 전 세계의 어떤 바로미터니까요. 예.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했으면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은 우리 외국인 수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제가 이거 얘기 드렸던 거 이것만 제가 보고 얘기 드릴게요. 금융투자의 인버스 이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 맞습니다. 달 전부터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융투자의 인버스 ETF 누적 매수거든요. 근데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지수상 떨어질 때 인버스 2X가 1조 3,343억 그리고 4,568억 정도를 샀어요. 그렇죠. 근데 7월, 8월 달에 지수 올라갈 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손해나니까. 예. 근데 전혀 안 팔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얘기했죠. 이거 델타 헤지 아니다. 델타 헤지 같으면 금융투자가 인버스 ETF의 다른 쪽에 헤지를 걸어놔야 되는데 주식도 안 사고 있고 전혀 안 사고 있다. 이거는 예. 헤지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풀리기 전까지의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은 상방은 좀 막혀 있는데 예. 3분기 이후의 실적을 보면 아마 이 사람들이 또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보고 기관들도 금융투자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보수적인 보수적이다. 접근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 드리고 그 변곡점은 예. FOMC가 아니라 3분기 3분기 기업 실적일 실적이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이 조일교 대표님 이 3분기 기업 실적을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